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달리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하는 비공개 참모회의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야당의 비협조로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였다. 젊은 정무수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각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와 대화의 물꼬를 터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식적인 만남이라도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에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석열의 싸늘한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윤석열은 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 지금 이재명 씨가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여러 건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는 사실을 잊었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는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윤석열은 말을 이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치국가의 국민이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과 국정을 논하라는 건가?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야.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이재명 패싱.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대야 전략이었다. 야당의 수장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법 처리 대상으로 규정해버리는 것. 이 전략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언론과 검찰을 통해 연일 터져나오는 수사 속보로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력을 갉아먹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엘레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를 정치 무대에서 고립시켜 말려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도였다. 같은 시각 여의도 민주당사 대표실. 분위기는 용산과 사뭇 달랐다. 침통함과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어김없이 이재명과 관련된 검찰발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측근으로 불리던 인물이 또다시 검찰에 소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대표님. 한 중진 의원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저쪽은 아예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지도 대화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애투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강경파는 전면투쟁을 외쳤고 온건파는 이러다 민심만 잃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그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은 묵묵히 펜만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초조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마치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홀로 바둑판을 들여다보는 노련한 승부사 같았다.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이재명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우리가 분열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소리 지르다가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짜놓은 사법 리스크라는 판 안에서 허우적대는 걸 가장 바라고 있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국회의사당에 둥근 지붕이 보였다. 저들은 우리를 정치 집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정책 집단인지, 민생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저들이 사법을 외칠 때 우리는 민생으로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그게 통하겠습니까? 언론도 검찰도 전부 저쪽 편인데요. 한 초선 의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재명은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칼이 필요한 겁니다. 저들의 방패를 단번에 꿰뚫어 버릴 날카로운 칼 말입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그의 방에는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략기획위원장과 변호인단 단장, 단 두 사람만 남았다. 그때부터 이재명의 눈빛이 달라졌다. 낮 동안의 평정심은 사라지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단장이 수십 개의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다. 검찰이 가진 패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없고 기존 증인들의 진술을 짜깁기 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시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만 합니다. 법정 싸움은 당연히 이겨야죠. 하지만 거기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재명은 모니터에 복잡한 경제지표 그래프를 띄웠다. 환율, 금리, 무역수지. 평범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올 데이터들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무능입니다. 본인들은 법률 전문가일지 몰라도 경제와 외교는 아마추어 수준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단순히 세계적인 흐름 때문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들의 실책이 있어요. 우린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특정 구간을 확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한 수출 실적 그래프였다. 언론은 반도체 불황 때문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특정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전략기획위원장의 눈이 번뜩였다. 대중국 외교 실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외교 무대에서 고립되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직 이걸 피부로만 느끼고 있을 뿐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이재명의 사무실은 거대한 비밀 전략 기지가 되었다. 낮에는 민생 현장을 돌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의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유능한 야당 대표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방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경제학자, 외교 안보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들이었다. 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공식 통계의 이면을 파고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와 해외 보고서를 분석하고 특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뮬레이션 했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듯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추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한사코 거부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송에 나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검찰은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한 사람을 옥죄어오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숨 막히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파놓은 사법 리스크라는 함정 아래에서 그들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조용히 그리고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늦은 밤 자료를 검토하던 이재명이 마침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다. 그것은 정부 부처의 아주 사소한 보도자료와 해외 신용평가사의 짧은 코멘트였다. 별개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정보였지만 그가 구축해온 데이터의 흐름 위에 올려놓자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찾았다. 그의 낮은 읊조림의 옆에 있던 전략기획위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명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 봐. 저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국민을 기만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야. 그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칼은 다 벼려졌다. 남은 것은 판이 뒤집힐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재명이 칼을 가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재명의 최측근 의원 하나가 결국 구속되었고, 언론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연일 확대 재생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과 그의 참모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재명은 정치적 재기는커녕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만 급급한 식물 대표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 오만함이 이재명이 노린 빈틈이었다. 결전의 날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로 잡혔다. 야당 대표의 연설은 늘 주목받지만 보통은 원론적인 비판과 정치적 구호가 반복되는 자리로 여겨졌다. 여당 의원들은 하품을 하거나 딴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적당히 방어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단상에 오른 이재명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거의 보지 않았다. 그가 첫 질문을 던졌을 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총리님, 요즘 동네 마트에 가면 사과 한 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상했던 정치 공세가 아니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질문에 국무총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부도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재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그래프가 나타났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 파란색 막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충격적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던 중국과의 무역에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세세입니다. 이게 단순히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일까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정부는 그렇게 변명해 왔습니다. 이재명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스크린에 또 다른 타임라인을 띄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 발언과 행사들이 무역수지 그래프 위에 겹쳐졌다. 바로 이 시점 우리 대통령께서 특정 국가와의 동맹만을 강조하며 가치 외교를 외치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 불필요한 발언으로 최대 교역국을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이십니까?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념 공세다 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재명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간단하고 강력한 비유를 들었다. 장사하는 사람이 단골 손님한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니 물건을 팔기 싫다고 모욕을 준 셈입니다. 그래놓고 가게에 파리가 날리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무책임한 외교의 대가를 왜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치러야 합니까? 여론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다. 복잡한 경제와 외교를 장사와 손님이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몰랐다고 발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정부 스스로가 만든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부 보고서 표지였다. 특정 지역과의 외교관계 악화가 수출에 미칠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보고서는 작년 초 정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과도한 이념 중심 외교가 실질적인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묵살했습니다. 이재명은 보고서의 한 구절을 직접 읽어 내려갔다. 외교 노선 수정이 없을 경우 향후 1년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최소 0.9%의 GDP 손실이 예상됨. 그 순간 국회 본회의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 국무위원들은 사색이 되었고 총리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석의 노트북 타자 소리는 마치 폭풍우처럼 들렸다.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내부 증거가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이재명은 차분하게 연설을 마무리했다. 심판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망치는 무능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더 이상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장 만나서 이 국정난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오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단순한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판을 뒤집은 리더에 대한 찬사였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이재명의 대정부 질문으로 도배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KDI 보고서와 장사꾼 비유 짤로 뒤덮였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진짜 야당이지. 정부가 저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재명을 비난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이재명의 연설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참모들이 들어와 실무진에 보고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라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윤석열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라는 링 위에 이재명을 묶어두고 마음껏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 링을 스스로 끊고 나와 전혀 다른 운동장에서 그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것이다. 이재명 패싱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무시 전략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제 윤석열은 원하든 원치 않든 피의자 이재명이 아닌 강력한 정적 이재명을 상대해야만 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는 그가 대답해야 할 차례였다. 이재명의 회심에 일격이 터진 다음 날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망신을 당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윤석열의 질타를 받아내고 있었다. KDI 보고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야당 대표가 정부 기밀 문서를 흔들게 놔두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유능한 정부인가? 윤석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참모 몇 명을 질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은 정부의 실책이라는 팩트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엮어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단 하루 만에 박살내 버렸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다. 모든 언론은 사법 리스크 대신 경제 실정 시즌글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여당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가 이재명을 범죄자라 비난하던 의원들이 입을 닫았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다 내년 총선 다 죽는다, 민생 문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무시하고 고립시키려던 전략이 오히려 윤석열 자신을 고립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재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전국을 도는 민생 경청 투어를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 공단의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진나의 이름을 더 어이업을 듣고 자신의 경제 해법을 재법을 제시했다. 그의 모든 행보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검찰에 불려다니는 초라한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준비된 대안 권력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정식으로 영수회담 링주 후이탄을 제안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다사바. 대통령께서 저를 범죄자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께 1대1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고통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윤석열에게 던져진 최후 통첩이었다. 이제 공은 완벽하게 윤석열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경론에 휩싸였다. 절대 만나주면 안 됩니다. 지금 만나주는 건 이재명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강경파 참모. 하지만 각하, 여기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를 망쳐놓고 소통까지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 오만 대통령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겁니다. 정무수석. 윤석열은 며칠 밤낮을 고심했다.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범죄자로 규정한 인물과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칙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이재명이 짜놓은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이라는 덫에 그대로 걸려들게 될 터였다. 지지율 폭락은 정권의 레임덕을 의미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명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짧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대한민국 정치가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의 완패이자 이재명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재명 패싱 전략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회담 날짜가 잡히고 용산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재명과 그의 참모들은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회담 의제를 준비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정부의 경제 실정을 추궁하고
자신들의 정책 대안을 관철시켜야 하는 공격수였다. 반면 윤석열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지만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상대에게 발목을 잡혀 끌려 나오듯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자신의 처지가 믿기지 않았다. 마침내 약속된 회담 당일, 이재명이 탄 차가 용산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대통령 집무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저편에서 윤석열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복도 중앙에서 마주섰다. 한때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심판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검사와 피의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권력을 양분한 두 명의 영수 링추로서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와 감출 수 없는 굴욕감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이재명은 그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는 승자의 확신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제 대답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윤석열의 차례였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대한 서막이 바로 그 악수에서 시작되고 있었다.